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너무 올라가 있고 소비 심리는 위축됐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인플레에 대한 전망은 튀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관세, 특히 AI 혁신 기업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또한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네, 6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역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희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이 사실 지수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굉장히 또 좋았어요. 맞습니다. 5월에도 이제 4월 뒷부분에 이어졌던 반등세가 유지되면서 S&P 500이 6%, 나스닥이 9% 정도 한 달 동안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여기서 더 갈 수 있는가라는 그쵸. 부분에 대한 고민일 텐데 네. 일단 경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하드 데이터는 아직 견조합니다만 심리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제 심리 데이터들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뭐 제가 오늘 갖고 온 자료는 미시간대에서 수행하는 이제 소비자 서베이 결과치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에 따라서 뭐 일부 최근에 회복한 것도 나오기는 하고요. 네. 예, 뭐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이제 제가 미시간대 서베이 자료를 갖고 오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너무 올라가 있고 소비 심리는 위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쪽은 안 좋고 인플레는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 제가 심리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실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직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도 네. 실제로는 별로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준비한 오른쪽 차트에도 네. 나와 있습니다만 주거비를 제외한 코어 CPI 가운데 이제 오렌지색 선으로 네.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심리는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요 괴리가 이제 현재로서는 좀 이제 향후에 추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두 가지 차트를 보면서 궁금한 건 분명히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에 대한 전망은 튀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괴리가 왜 발생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국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예, 일단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에너지 가격 하락 효과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석유 개발 확대 예, 그런 기대감하고 이제 연관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관세 어쨌든 관세 인상이라는 것이 예고된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늘렸어요. 예,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해 연말 이후에 수입 증가율이 크게 튀어오른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리 이제 재고를 확보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재고를 확보했으니까 굳이 이제 일단은 물가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현재까지는 이제 벌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는 기대 인플레가 반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한 인플레의 영향이 실질적으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확보해 놓은 재고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부과하고 있는 수입 관세율이 30%잖아요. 네. 이 30%가 어쨌든 전에는 없던 거니까. 그러니까 낮아진 거긴 합니다만 얘기했던 것보다. 그렇죠. 네, 어쨌든 네. 30%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수입업자들이 막 수입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거는 30%가 어떻게든 이제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30%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게 5월 12일부터거든요. 네. 이제 5월 12일 날 중국에서 수출된 물건들은 이제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미국 내에. 네. 예, 그러면 이제 6월 달 인플레이션을 확인하는 7월 달부터는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7월 이제 6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는 뭔가 인플레가 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 네. 저희가 신경 쓰는 건 사실 이제 소비자로서 가격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게 걱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플레가 올라가는데 임금이 같이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사실 그걸 우리가 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022년도, 3년도 네.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원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임금이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2023년도, 24년도에 잘 버텼어요. 네.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 인플레가 처음에 크게 올라갈 때는 실질 임금도 빠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소비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른쪽 차트 제가 네. 준비해온 보시면은 지금 구인 건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자하고 이제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구인 초과 상태가 거의 해소가 되었고 이제는 임금이 2022년도, 3년도만큼 올라가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질 그런 리스크가 현재로서는 커져 있다. 하반기에 지금은 심리적 스태그 상황이지만 네. 하반기에는 조금 더 그게 현실적으로 가까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프트 데이터라고 불리는 것들의 방향성이 실질화될 가능성이 하반기 중에는 좀 높아 맞습니다. 보인다라는 관점을 주신 것 같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남은 하반기 낙관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 안 좋은 거라면 저희가 사실 투자의 방향을 아예 좀 바꿔야 하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어쨌든 우리 관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네. 외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 대비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역시 이제 내수 부양을 위해서 네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고 뭐 중국 또는 이제 유럽 최근에 이제 어쨌든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주식이 좋은 그런 마켓에서는 분명히 이제 내수 관련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기업들 서비 투자가 되게 강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건설 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쪽 어쨌든 최대한 위기만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 관리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고 설비 투자 늘려가면서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 내수를 이제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럽에서는 이제 최근에 독일의 가계 소비의 개선 징후가 되게 저는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어쨌든 독일 경제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특히 작년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네, 독일의 주가도 최근에 좋기도 하고 ECB가 금리를 되게 적극적으로 인하하고 있기도 하고 뭐 주가도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쨌든 이 관세발 리스크로부터 어느 정도 대응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네. 이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미국은 사실상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기가 현재 상황은 쉽지 않다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일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예, 네. 예. 그 지금 이야기해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제 시장의 퍼포먼스를 보니까 미국도 사실 뭐 지난달에 흐름이 좋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여타 언급하신 국가들의 성적은 더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뭐 연초 이후에 주가를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 미국에 집중하고 있으면 네. 뭐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맞아요. 그 와중에 코스피도 많이 올랐어요. 네. 코스피가 연초 2,400에서 2,700포인트까지 네, 올라와 있으니까 맞아요.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그 이상의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 지역들이 많습니다. 꽤 있네요. 네. 주요 신흥 국가들에서도 지금 멕시코, 브라질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뭐 유럽의 스페인, 뭐 독일,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 코스피보다 더 높은 현재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글로벌 로테이션은 분명히 발생하고 네,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뭐 지난 5월달에는 미국도 꽤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뚫고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네. 정리를 해보고 전략으로 넘어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제가 글로벌 매크로, 특히 미국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네.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드린 네. 이유는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가에 그렇죠. 대해서 조금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였었고요.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역시 이제 미국은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주식 채권의 일드갭이라는 약간 좀 테크니컬한 네. 그런 내용을 갖다가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는 그러니까 일드갭이라는 말로 하면 이제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풀었으면 채권 대비 주식에 대한 위험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풀었으면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한 4, 5% 이제 수익률을 기대하면 주식에 대해서는 적어도 10% 이상은 기대할 수 있어야 그렇죠. 주식한다 이런 우리의 네.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익 기대 수익률의 격차가 바로 이제 위험 보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채권 대비 주식의 위험 보상 수준이 제로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주식에 대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밸류로 봤을 때는 특별한 매력이 주식 쪽에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시장이 허용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AI 혁신 기업들에 네.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죠. 그렇죠. 예, 그들이 엄청난 성장세, 엄청난 이익 성장률 그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훼손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저희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바는 이제 중국의 AI, 뭐 자율주행 등에서의 어떤 혁신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또한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 정리했습니다만 연준이 주목하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보시는 대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처음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만큼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되게 도전적인 상황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어떻게 뭐 진행되다 보면 이제 올해 연말까지도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눈높이를 낮춰야만 하는 그런 여건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관세의 영향으로 인플레가 하반기에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연준의 카드는 또 많지 않아서 당분간 조금 어려운 구간 안에 연준도 갇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들은 거기다 이제 밸류 부담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이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일단은 갖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분산 전략인 건데 여전히 뭐 그러면 그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이제 뭐 글로벌 분산 투자 관점에서 가장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핵심 지역은 역시 중국. 그 다음에 뭐 인도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중국 주식시장도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같이 미중 간의 합의 이후에. 근데 어쨌든 미국만큼 빠른 반등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중국도 부담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미중 갈등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중국 증시에서 좀 약간 재미있는 나름 오랜만에 발생하는 변화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중국 시장에서 이제 금융장세 징후가 좀 발생하고 있다. 유동성의 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금리 방향성하고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성장세가 나빠지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이 주식시장한테도 별로 안 좋아.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금리하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좀 반대로 가는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밸류에이션 여건 낮은 금리 여건 하에서 일부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뭐 테마,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 여건 하에서 중국의 성장 주식들이 앞으로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좀 좋았었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쨌든 중국의 성장 정책은 그런 방향성을 지향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여건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강한 흐름. 요거 이제 전에 저희가 봤었던 미국 시장에서의 분위기와 사실 또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밸류 갭을 좀 메워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분산 투자라는 관점 안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지하자. 이외 시각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ETF 포트폴리오를 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예. 일단은 ETF 포트폴리오는 뭐 지금 지난달하고 동일하게 일단은 유지를 네. 예,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저희 포트폴리오 자체가 AI라든지 예, 또는 이제 뭐 방산 그리고 이제 뭐 헬스케어 이런 쪽 예, 저희가 이제 어쨌든 나름 이제 성장 예, 유망한 그런 네. 쪽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일단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방향성은 계속 유지를 예, 해야 될 것 같고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외로 조금 더 이제 늘려가시고 그 다음에 빅텍에 이제 의존된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보다는 이제 조금 더 빅텍 외 쪽으로 조금 더 다변화하는 포트폴리오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테크 그 이외 것들에 조금 더 분산된 포트를 가져가자라는 의견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대안이 될 만한 것들 또 이 시간 통해서 또 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희찬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